동학혁명이 좌절된 이후엔 전국에 이제 지명수배자가 될 수뿐이 없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그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역시 남쪽이 아니라 북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다가 북쪽은 혁명의 그 피해가 덜 간 지역이었죠. 그러나 이제 남쪽, 뭐 전라도 지방 말할 필요도 없고 경상도라든가 뭐 충청도, 강원도, 경기도까지, 상해도까지도 아주 집중적인 피해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동학의 동자도 꺼내기 힘들었던 시대였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시절에 이 동학혁명에 참여하셨던 분들의 그 뭐 자식들에게 유언이 절대로 동학을 해서는 안 된다. 동학을 하지 말아라. 대가 끊어진다라고 하실 정도로다가 동학은 말 그대로 남쪽에서는 감히 입 밖에 꺼낼 수 있는 그런 그 내용이 아니었다고 봐집니다. 손병희 선생님께서는 까 말씀드린 대로 동학의 최고 지도자였기 때문에 전국의 지명 수배자로다가 이제 생활을 하셔야 됐습니다. 그러니 몸 하나 가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손병희 선생이 주목하셨던 것은 두 가지였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저 포독을 어떻게든 계속해서 넓혀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혁명 과정에서 말하자면 그 수없이 많은 동학군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동학이 원했던 세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결정적인 원인은 이른바 이제 일본의 앞선 화력, 그것은 다 이제 서구문명으로부터 전수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를테면 뭐 무라다 소총이라든가 또는 캐슬린 기관 단총이라든가 이런 거로다 인해서 결국은 동학군이 가지고 있었던 화승총 또는 뭐 죽창 가지고는 게임이 안 되는 것을 절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문명이 뭐냐? 서구의 저 앞선 문명을 우리가 어떻게 수용해야 될 것이냐? 이런 두 가지 문제에 아마 가장 크게 관심을 가지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가 그 포독을 계속해서 이제 해월 최시영 선생이 넘겨준 그 뭐 유훈에 따라서라도 하여간 포독을 계속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남쪽은 너무 힘들었죠. 남쪽은 뭐 동학혁명 이후에 집중적인 저 그 뭐 탄압의 대상이라 그럴까요? 그러다 보니까 전라도 지방을 포함해서 경상도라든가 충청도, 강원도, 경기도, 황해도까지는 거의 뭐 동학이 정말 전멸되다시피 할 정도다가 피해가 컸었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 그쪽에 동학군에 참여하셨던 분들의 그 유언은 자식들에게 유언을 할 때 너는 절대로 동학을 해서는 안 된다. 동학을 하면 우리 집안에 씨가 마른다. 라고 할 정도로 다 유언을 할 정도였으니 뭐 얼마나 그 피해가 또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엄청난가라는 것을 감히 짐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다행스럽게도 북쪽 지방, 평안도라든가 함경도 지방은 동학의 뿌리도 좀 약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가 덜 갔던 지역이죠. 그래서 의암 손병희 선생은 그 이 북쪽 지역의 포독에 집중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평안도 지방은 그 중국과의 경계 국경선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국으로부터 문명을 받아들이기가 쉬웠던 지역이고 또 일찍부터 거기는 소위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 상업이 굉장히 발달했던 지역이 바로 평안도 지방입니다. 그래서 보부상도 많고 이렇게 이제 활발한 의식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의암 손병희 선생님께서 그쪽에 가서서 같이 이제 뭐 장사도 하시면서 또 같이 어울리시면서 뭐 바로 그는 해월 최시영 선생이 하셨던 것처럼 민중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같이 삶을 영위하면서 그들 속에서 동학을 전파하는 이런 역할을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제 그이 천도교의 교세 같은 걸 보면은 북쪽이 월등히 셉니다. 북쪽에서는 지금도 이제 최고 종단으로다가 있고 북쪽에서는 가장 많은 교인 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천도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북한이 공식 발표가 그러니까요. 제가 뭐 북에 가서도 그건 뭐 확인을 몇 차례 해봤기 때문에 그건 틀림없습니다. 여하튼 지금까지도 저렇게 북쪽의 교가 천도교가 커진 것은 전적으로 의암 손병희 선생이 이 당시 혁명 이후에 북쪽으로 잔입하셔갖고 거기서 포덕을 널리 피신 덕분에 동학이 세가 점점 커졌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혁명 과정에서 느꼈던 그 절감했던 서구 문명의 그 앞선 화력 또 나아가서 그 문명 이런 거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런 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점점점 깨닫게 되죠. 그 일환으로 그가 외유를 결심하게 됩니다. 그는 1900년대 이미 이 지도부, 동학의 지도부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외유에 대한 얘기를 하시죠. 문명이 어떤 것인지 특히 서구 문명이 뭔지를 우리가 모르면은 시대를 쫓아갈 수가 없다. 그러니 서구 문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 스스로 서구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때 아마 서구문명이라고 했으면 유럽보다는 아마 미국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미국이 아무래도 이제 그 당시 우리나라에 서서히 이제 접근을 시작했었고 또 일본을 통해서 미국을 갈 수 있다는 그런 전갈 같은 거 아니 그런 그 소식 같은 걸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행을 결심을 하시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가 이제 91년에 이 동생이신 친동생인 손병무 그리고 이제 거의 뭐 비서실장 같은 역할을 하셨다고 봐야죠. 이용구 나중에 이제 뭐 친일파가 됩니다만은 이용구야말로 어떻게 보면 동학혁명 당시에도 그렇고 이 의암 손병희 선생이 최측근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용구 두 사람을 데리고 일본으로다가 이제 갑니다. 일본으로다 가서 이제 처음 구상은 그 일본에 가서 거기서 미국으로 가는 배편을 확인해서 이제 미국으로 다 가시려고 아마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일본에 가서 미국으로 가는 배편 구하기도 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일본에 그냥 머무르시게 됐는데 그때 일본에 가셨던 게 부산에서 배를 타시고 나가사키로 다 가서 거기서 이제 시모노세키를 거쳐서 오사카 항으로 다 도착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사카 항에서 이제 일본에 처음 제대로 이제 정착을 하시는 것이죠. 요 아래 있는 사진이 그 오사카 항의 지금 모습입니다. 요 요쪽에 있는 요 사진 여러분 이거 확인하실 수 있나? 요 사진이 제가 그 오사카에서 과거 그러니까 1900년이죠. 1901년에 가셨으니까 1901년 당시에 오사카 항구로 썼던 데를 이제 찾아가 본 겁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가봤더니 지금은 이렇게 이제 폐허가 돼가지고 여기는 그 사용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건너편, 이쪽 건너편에 이제 새롭게 오사카항을 만들어서 이제 거기를 이용하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이 흔적은 오사카항의 그 당시 그 손병희 선생께서 머물렀던 오사카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전화기가 오사카 갈 때마다 여기를 한번 가보는데 마음이 가면 좀 착잡해집니다. 그 당시 당신께서 어떤 마음을 먹고 일본으로 다 건너오셨을까? 사실 일본에 간다는 게 쉽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동학혁명 당시에 일본은 우리 동학군들을 무참히 학살했던 원수의 나라 아닙니까? 그 원수의 나라인 일본에 가서 그가 참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물론 저 이름도 속이고 갈 수뿐이 없었죠. 지명수 배자이니까. 그래서 이제 당신은 저 충청도 사람 이상원이다라는 가명을 쓰고서 이제 일본에 도착을 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일본에 도착하셔서 그는 원수의 나라에서 뜻밖에도 일본인들이 굉장히 앞선 그 민도 여기에 이제 충격을 받죠. 그가 손병희 선생께서 이제 제일 최초로다가 일본에 정착하셨던 곳이 바로 이게 이제 120년 전 자료예요. 125년 5년 전 자료네. 그 당시 주소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오사카시 북구 당도리점 3종목 11번지예요. 근데 제가 사실 이 주소를 찾아서 여기를 이제 처음부터 이제 찾아서 한번 가봤어요. 근데 뭐 사실 120년 전 주소를 갖고 찾는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그 당시 이제 성주원 교수님이랑 같이 주소를 갖고서 여기를 찾는데 정말 애를 먹었어요. 근데 천만다행인 것은 일본인들이 주소 변경을 별로 안 하더라고. 그래서 이 주소가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도 저 주소지가 번지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무작정 뭐 맨땅에 헤딩하듯이 둘이 그냥 한여름에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그때 아주 그냥 그 뭐 슬리퍼를 신고 다녔는데도 발에 땀띠가 날 정도였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근데 여기 이제 며칠 걸려서 돌아다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국회 도서관을 갔어요. 일본 국회 도서관. 그래서 국회 도서관에 가서 거기 이제 옛날 고지도를 봤더니 1920년대 고지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주소가 우리가 갖고 간 저 주소가 번지수가 1920년대에도 그 번지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주소를 그 저 지도를 복사해 갖고 주소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물어보러 찾아서 도착한 데가 바로 여기였습니다. 마침 여기가 그 NTT 일본 통신회사죠. NTT 회사 본사 건물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오사카에. 본사인가 지사인가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NTT 그 여기 건물이에요. 이 회사 건물이에요 이게. 근데 이 건물 가운데에 테니스장이 있죠. 요 테니스장 위치가 바로 딱 요 번지수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기 만약 건물 같은 게 들었었으면은 영영 못 찾는 거 아니에요. 이 건물, 뭐, 이 건물 속에 손병희 선생께서 최초로 나와서 자리 잡은 집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고 넘어가야 될 판이잖아요. 근데 마침 저 테니스장 저 자리가
그 번지수인 거예요. 그래서 천만지다행이다. 원하는 대로만 하자면은 여기 조그만 표지석이라도 하나 세워갖고 손병희 선생님께서 일본의 오사카에 오셔서 최초로 체류하시고 여기서 많은 일본의 높은 민도 같은 걸 깨닫고 자극을 받으신 장소. 실제로 다 이 장소는요. 그 다음에도 그 손병희 선생이 다시 이제 한국에다가 돌아오셔서 오신 다음에는 이 집은 그대로 유지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 일본 유학생들, 일본어다 이제 우리 동학도의 천도교도의 자제분이라든가 아니면 또 의암 선생 그 원래 뜻대로 천도교와 무관하게 조선을 앞으로 이끌 대한제국을 이끌 그 훌륭한 인재다 하면 다 유학을 보내줬잖아요. 그때 이 학생들이 와서 처음 오사카 항에 내려서 거처한 장소가 바로 또 이 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집은 굉장히 유서가 깊은 우리 동학도들로서 또는 천도교인들로서 유서가 깊은 장소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그 근대화의 그 많은 그 일본 유학생들이 아, 돌아와서 기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일본 유학생들이 어찌 보면 일본에 가서 최초로다가 오사카항에 내려서 가장 먼저 기거했던 장소가 바로 이 장소다라는 걸 생각하면 굉장히 역사적이고 또 의미 있는 그런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